안녕하세요. 저는 사범대 국어교육과 학과장 이하입니다. 사범대 국어교육과는 새학기를 맞이해 학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초청 강연회를 마련했습니다. 강연에 와주신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강연회에서는 중앙대학교 유럽문화학부 독일어문학전공 김누리 교수님을 강연자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김유리 교수님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와 시간을 함께 해주는 걸 반갑습니다. 오늘 김유리 교수님의 강연 주제는 다시 대학을 생각한다. 거대 위기시대의 대학과 대학생입니다. 이번 강연에는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가 우리와 우리의 역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함께 깊은 고민과 성찰을 해보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연에 앞서 우선 사범대 국어교육과 성상원 교수님께서 김누리 교수님의 양력 및 연구 분야를 소개해 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도구교육과 성상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두리 교수님은, 저희 보안학과를, 졸업하시고, 독일 브레멘 대학에서 동문학을 전공하시고, 독일 북극에서 브레멘 대학에서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김누리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시고 또 개혁적인 시각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삶 문제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저서로서는 알레고리아의 역사 머릿속에 들려 나의 기본 이야기 독일 관련해서 공민 관련해서 프로젝트도 오랫동안 수행을 하셨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학과 힘들다고 해요. 예. 그 다음에, 변화를 통한 접근, 독일 통일의 문화적으로, 포스트 적응 민족적 연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불행한 장래가 코로나 사건, 그 우리에게 절망할 권리가 없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저서를 내줬고, 동문학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적인 이슈,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교육과 관련해서 독일과 연구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공부했고, 다들 아시겠지만, 미디어 활동이 많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강연할 때도 많이 하시고, 우리에게 영감을 많이 주셨습니다. 주요 경력으로 독일문학 회장도 하셨고요. 중앙대학교 독일 유럽 연구센터 소장, 또 대학 프로젝트를 보시고,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 또 대학원 독일 유럽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계시고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네, 홈카밍인데 네, 오늘 해주실 주제는 다시 대학을 생각한다. 레비기 시대의 대학과 대학생이라는 주제로 1시간 정도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Q&A 하면 예, 다 같이 김유리 교수님하고요. 김상환 선생님 너무 거창하게 자세히 설명을 해줘가지고 민망하고 약간 뭔지 뭘 모르겠네요. 아무튼 옛날에 제가 95년에 독일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99년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 4, 5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한두 번 와서 강연한 것 같고요. 아무튼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하고 오늘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우리 회원님 분들이 계시고 가장 가까운 부모님 분들이 계시고 또 이신의 선생님도 새로 가장 같이 해서 이 앞에서 강연을 합니다. 편안하면서도 조금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예, 여러분 한 1시간 정도 오늘 주로 할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서 대학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 대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이고요. 제 이야기의 요지는 한국은 대학이 없는 나라다.
지금 한국에 있는 대학이라고 불리는 조직은 대학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대학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망했다. 이런 얘기예요. 적당히 대학을 고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국에 지금 대학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맞는지 그 이야기를 다시 좀 건네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강명민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연세대학교의 사회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가장 거시적으로 아주 근본적으로 비판을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한국 사회에 기도에 서 있다 이런 칼럼을 오늘 경향신문에 전면 칼럼을 썼는데요.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 권합니다. 한국이라는 국가는 지금 진영 국가로 되어 있고요. 진영으로 완전히 나뉘어서 자기가 지배적인 나라가 되어 있고 국가 소멸의 의미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소멸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표현이죠. 지금 한국이 서 있는 곳은 전진할 것이냐 후퇴할 것이냐 이러한 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진 후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는 생존할 것이냐 멸망할 것이냐 이 기로에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센 이야기죠. 저는 박명림 교수의 주장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계속 주장해 온 것과 너무나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는 적당한 위기가 아닙니다. 이건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고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예요. 아마도 국가 소멸을 떠나서 지구 전체의 종말까지도 지금 눈앞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박명민 교수는 지구의 종말까지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보다는 낙관적이에요. 국가 소멸까지만 이야기하는 거 봐서는.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한반도,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 그리고 한국인들의 내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왜곡된 기형적이고 병든 내면을 가진 한국인들. 최근에 벌어지는 한국 사회에서의 이런저런 사건들은 우연히 벌어진 게 아니에요.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을까? 이것은 이 안에 있으면 몰라요. 밖에 나가서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나 병이 들어서 과연 이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라고 하는 거대한 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별이 과연 존속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들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정보들이 점점 더 비관적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한반도의 상황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지기라고 예상한 유럽인들은 아마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반도에서는 내일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다 이럴 사람 없어요. 전쟁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인들처럼 이렇게 전쟁 앞에서 아이런 감각을 갖지 못하고 있는 전쟁 불감증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현실 인식이에요. 지금 한국 사회는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러한 소사이어티 말을 많이 합니다. Society without social. 사회라고 부르긴 하지만 소셜이라는 가치가 없는 사회. 이게 무슨 사회예요? 지구상에 사회라는 말이 불원시되고 심지어 낙인이 되는 이런 사회가 어디에 있어요? 한국에서는 소셜이라는 말 자체가 그야말로 기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낙인이 되고 그런 시대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예요. 독일 같은 경우는 소셜하지 않다. 독일말로 하면 아조치아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소셜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가장 심한 욕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아조치아하다 이렇게 말하면 바로 쌈납니다. 네. 인간 이하이 혹은 미친, 제정신이 아닌 이런 뜻이에요. 한국은 소셜하다는 말이 낙인이 되는 그러한 사회고 독일은 소셜하지 않다는 말이 가장 험한 욕인 사회예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는 사회적 파국에 눈앞에 있다. 눈앞에 사회적 파국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들의 내면 상태. 이것은 정상적인 그러한 인간의 내면이 아닙니다.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왜곡되어 있는 심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한국인들이라고 봐요. 정말 그런지 그 이야기 이제 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이런 왜곡된 비형적 성격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교육 때문이죠. 잘못된 교육이 한국인들의 내면을 완전히 흔쾌화했고 기형화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육을 12년 동안 받으면 어떤 인간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그 교육을 뛰어나게 잘 받으면 어떤 인간들 과연 성숙한 민주시민이 될까요? 아니면 잠재적인 파시스트들이 될까요? 저는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한국의 교육은 과연 성숙한 민주주의를 자를 기르는 교육인가? 아니면 한국의 그 침묵한 경쟁의 전쟁터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 대부분 다 잠재적 파시스트가 돼서 나와요. 지금 한국 엘리트들이 벌이고 있는 지금 한국 사회에 대한 이 난도질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특히 지금 서울 법대를 중심으로 한 지금 한국 사회의 엘리트들이 벌이는 행태를 한번 보세요. 어느 나라 엘리트들이 이렇게 오만하고 이렇게 미성숙한 엘리트들이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서울대가 어찌 보면 한국의 모든 악의 근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 냉정한 성찰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나 부패한 엘리트는 있어요. 부패한 엘리트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처럼 이렇게 파렴치한 엘리트들이 지배한 나라는 없어요. 안 없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좀 할 거고요. 제가 최근에 묘하게도 작년부터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강연을 청하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거기 갈 때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억압적인 교육을 받고 있으니 최대한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해방을 하지 않는 한 성숙한 인간이 되게 어렵다.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절대. 어른들은 믿지 마라. 특히 한국 어른은 절대 믿지 마라. 그들을 믿어서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배워야 될 것은 불복종, 저항, 비판, 이 세 가지 능력입니다. 이거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최후의 인류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 얘기가 뭐겠어요? 지금 생태 위기에 대한 경각심입니다. 지금 한국의 어른들은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생태 지옥에 대해서 어떠한 감각도 없고요. 책임의식도 없고요. 미래의 비전도 없습니다. 여러분, 작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대통령 선거가 뭐겠어요?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발언이겠죠? 독일은 마찬가지예요. 독일은 의원 내각제니까 총선거가 있었죠.
재작년 9월에 있었습니다. 재작년 9월에 독일 총선에서 가장 큰 정치적 쟁점이 된 게 뭘까요? 뭐가 가장 큰 정치적 쟁점이었겠어요? 네? 맞습니다. 생태 기후 위기가 전체 선거 쟁점의 46.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어떤 쟁점이 가장 많이 다뤄졌는가 했더니 46.8% 절반이죠.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미래의 생태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걸 두고 정파 간에 서로 논쟁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미래 세대 또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 뭐겠어요? 독일의 한스 요나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주로 생태 윤리를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네. 책임의 원리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가장 많이 선거에 쟁점이 됐습니다. 미래 생명 뭐겠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미래 친구를 살아갈 생명이 있겠죠? 그들이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들에 대해서도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책임을 찾아야 된다는 책임을 지고 그걸 두고 그렇게 치열한 그러한 논쟁을 벌였고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그런 맥락에서 지난번 독일의 선거는 많이들이 미래 선거였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지금 해야 되는지 여러분 한국 선거 한번 들어보세요.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자들이 한 행태들 한번 보세요. 네? 그 중에 미래를 염려하는 자를 본 적 있어요? 미래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미래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평화시켜야 될지 말하는 자를 본 적 있어요? 전부 다 과거에 어떤 놈이 더 못된 대통령인지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천박하게 이럴 데 없는 수준의 싸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판이 안 나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누구 초가 더 못된 일을 많이 하는지 그걸 가지고 싸우잖아요. 네?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이에요. 이들은 아예 미래의 생태 문제는 논쟁의 아젠다로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예 다루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한국 어른들의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젊은 세대가 이제는 좀 각성을 해야 돼요. 지금 젊은 세대는 정치적인 노예도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성인의 말을 그냥 따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50대, 60대 남성들, 어찌 보면 지금 한국 사회에 가장 뒤처져 있고 문제가 많은 집단이 정치에 거의 모든 걸 독점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유럽의 많은 나라는 30대, 39가지가 대체로 30 내지 40% 의회를 점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는 42%를 차지하고 있어요. 42%. 30대까지. 그 의회와 지금 한국의 의회 한번 보세요. 또 5, 60대 남성들이 완전히 과거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어떠한 전망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이 이 나라를 완전히 멈추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서 여의도를 접수해야 돼. 정치적 상상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어른들, 특히 한국 사회 이런 무책임한 어른들의 말을 따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짓이고요. 지금 젊은 세대가 이제부터 가져야 될 것은 자기의 분명한 관점, 그리고 불복종하는 능력, 비판하는 능력, 저항하는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국제정치적인 파국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모든 미래학자들이 곧 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어디서 터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디서 터지겠어요? 대만해협 아니면 한반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히 중국 전문가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의 강도가 너무나 세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대학에 있는 백승호 교수라고 이분이 아주 세계 체제론에 아주 가장 탁월한 학자고요. 한국에서 뭐 가장 알아주는 중국 전문가인데요. 그분은 지금 몇 년 안 남았다고 봅니다. 한국이 3차 세계대전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위기의 변이는 바로 중국의 변화라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변화. 지금 중국은 이전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당하고 그걸 중재하려고 했던 거 아시죠? 그런데 이 노선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시진핑이 거의 종신서기장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만과의 통합을 자신의 장기 집권의 명분으로 지금 삼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 이전까지 대만과의 통일을 이루는데 전력을 줄 것 같습니다. 그게 한반도에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진핑의 첫 번째 관심은 동북아에서의 통화의 관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만 통합에서. 똑같은 문제가 걸렸을 때 대만 통합의 프리오리티, 우선권을 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반도의 위기, 심지어 한반도의 전쟁이 터지는 것이 대만 통합의 위기라는 경우 시진핑은 주저없이 그 옵션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로 지금 중국 전문가들의 주장이고요. 위기에 대한 근거입니다. 심지어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양쪽에서의 이중적인 전쟁을 동시에 치르기 어렵기 때문에 한반도의 전쟁 상황이 시진핑 입장에서는 대만 통합의 가장 일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거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들이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한반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한국인들이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완전한 무력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특히 이 전쟁이 초래할 절멸의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나서서 이것을 내가 저지할 수 있다. 심지어 관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상황을 실제로 제가 느꼈어요. 제가 2017년에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당시에 연구년으로 가 있었습니다. 거기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하는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서해연구소 거기에 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정신 상태에 집단적으로 빠져 있는지를 느꼈어요. 한국 밖에 가 있으니까 보이더라고요. 그 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017년 9월경에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 그야말로 험한 막말이 교환됐던 그러한 시절 기억하시죠? 김정은이 뭐라 그랬어요? 트럼프를. 네? 노만근들은 입학에 그렇게 공격을 했고, 또 트럼프 뭐라 그랬나요? 그렇죠. 예, 로켓맨 막 이렇게 공격을 했죠? 철없는 로켓맨 막 이렇게 했고, 또 김정은이 뭐라 그랬어요? 예, 내 책상 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워싱턴을 직격할 수 있는 핵공격 단추가 이 위에 있다 이렇게 했고, 아무튼 트럼프도 내 버튼이 더 크다 이런 유치한 이야기들을 막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독일의 공영방송에서 대체로 8월 말부터 한반도의 전쟁 기운이 감돌고 있다. 이 정도의 그런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9월에 들었으니까 전쟁 위기가 고조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9월 말이 되니까 전쟁 임박. 이게
ARD, 독일 공영 일방송에 탑뉴스로 나왔어요. 탑뉴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긴급 편성, 브랜통 아마 독일에서 공부하던 많이 봤을 거예요. 긴급 편성, 말하자면 긴급 대담회. 그래가지고 독일에 있는 동북아 전문가, 군사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반도에 전쟁이 못 터질 것 같은데 이것이 터지면 이것이 3차 세계대전으로 기여할 것인지 동북아의 위기가 유럽에 미칠 영향은 뭔지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심상치 않은 상황이 지금 된 모양이다. 왜냐하면 독일의 공영방송이 가장된 보고를 하는 일이 없어요. 보도를 하는 일이 거의 보고가 없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독일의 신문을 보니까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에 짜이팅이 일면 기사가 전쟁입니다. 한반도 전쟁.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에 짜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유럽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그러한 신문이에요. 정말 터지는가 보다. 해가지고 제가 당시에 한국 상황을 좀 봐야 되겠다 해서 네이버에 들어갔어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전쟁의 그림자가 있거든요. 보이세요? 검색어 1위가 뭔지 아세요? 류현진 등판 일정입니다. 류현진 등판 일정. 류현진 아시죠? 네. 2위가 뭔지 아세요? 소유진 셋째 임신입니다. 소유진 아세요? 저는 사실은 소유진 잘 몰랐어요. 네, 찾아보니까 탤런트더라고요. 네, 소유진이 셋째 임신했다. 중요한 일이죠. 네,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상황입니다. 어디에서도 전쟁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언론이 호들갑을 떠는 걸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 실제로 한반도는 전쟁 직전에 있었을까요? 지금도 잘 몰라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몇 번 필람 같은 걸로도 썼습니다. 네. 당시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지금 이제 하는 상황들이 객관적으로 또 증언에 의해서 밝혀졌죠?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주로 당시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가 어디겠어요? 주한미군 사령부. 그렇겠죠? 주한미군 사령부. 빈센트 브룩스라는 사람이, 빈센트 브룩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쟁 직전까지 가 있었다. 군사적인 모든 옵션에 대한 검토가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았던 거예요. 다른 언론들에서.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보도가 큰 거지. 네? 전쟁 직전까지 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마틴 머린이라고 하는 전 미국의 합참의장이라는 사람이 ABC 방송에 나와가지고 북한과 미국 사이의 핵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걸 이야기했더라. 그런데 한국에서 그것도 지금 보도도 안 하고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건지 보도를 안 한 건지 모르겠어요. 제일 끔찍한 거 뭔지 아세요? 미국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 당시에 미국 국방부 장관은 뭐라고 있었나요? 제임스 매티스라는 사람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이 사람은 어디가 있었을까요? 이 상황에서. 네. 워싱턴에 있는 카톨릭 대성당에 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거기 가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트럼프를 설득하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제 수백만의 인명이 목숨을 잃을 상황이 됐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워싱턴 대성당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요, 그래.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을 두고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한국인들은 류현진 북한일성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나 그로테스크한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프랑크푸르트 연구소는 악셀 포네트라고 하는 프랑크푸르트 작가로 봐서는 3세대, 마지막 세대의 그 철학자가 소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김 교수,
그러니까 여기 연장을 할 테니까 조금 보였어. 너무 위험한 상태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국제사가 있으면 거리에 나와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그런 강자민주주의 전통이 있는 나라는 어떻게 전쟁이 터진다고 하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이고 지금 그걸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러한 한국인들의 태도는 분명 트럼프에게 잘못된 사인으로 읽힐 위험이 있다. 이런 것. 그 말을 들으니까 소름이 돋더라. 한국인들이 보이는 이러한 전쟁 불감증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트럼프죠. 트럼프에게 완전히 잘못된 사인으로 이렇게 주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공격했다고 하는데 한국인들이 전쟁을 안 된다. 그 말을 외치는 나라 하나도 없어. 이거 어떻게 느끼겠어요? 이게 정말 끔찍한 상황이고요. 지금 그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겠어요. 왜 우리는 우리의 그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방관자적이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대응을 할까요? 이건 사실은 집단적 어떤 정신분열 상황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전쟁은 안 된다고 하니 이러한 표시를 안 한 나라가 어디에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독일의 학자들은 저에게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저도 설명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그냥 주섬주섬 할 얘기가 그거예요. 위기가 일상이 되면 그것은 정상으로 느껴집니다. 그 정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어찌 보면 정전 상태를 60년 이상 있다 보니까 전쟁 상황이라는 이 위기로 못 느끼는 그러한 감각의 결여, 위기 감각의 결여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게 한쪽이고요. 또 다른 한쪽은 지금 한국처럼 이렇게 평화주의 운동, 시민운동 안에서 왜곡되고 축소되고 무기력해진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평화운동을 종북으로 몰아냈기 때문에 평화운동 자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이런 나라가 된 거죠. 이것도 위험 신호죠.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이유로 든 것은 당시에 프랑코 벨라르디라고 하는 이태리 철학자가 한국을 와서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이상한 나라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Die radikalste Form des zeitgenössischen Nihilismus.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존재하는 허무주의 중에서 가장 급진적인 형태의 허무주의를 보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제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완전히 허무주의에 포획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위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내적 역량 자체를 상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국제정치적 그러한 위기, 결국 전쟁의 위기죠. 이것은 지금 너무나 심각한 것이다. 이 말씀 다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파국입니다. 이 사회적 파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처음에 박명진 교수가 한국은 국가소멸의 위기 앞에 있다는 데서 이 국가소멸의 가장 큰 그러한 문제는 바로 사회 자체의 금연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밝힌 너무 크고 이것은 우리가 양면을 같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말로 이상한 나라예요. 아마 근대 세계사에서 지금 한국처럼 이렇게 아주 이상한 발전을 한 제가 볼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룬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와 같은 어마어마한 성취를 한 나라가 없어요. 경제적인 성취? 이것도 경제학자들이 많이 분석을 했더라고요. 지금 박명림 씨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1960년대 초 소위 경제 개발이라는 걸 시작한 이후 작년까지 2021년까지 대체로 우리 경제 규모가 몇 배 정도 성장했을 것 같아요? 몇 배 정도?
네. 1960년대 초에 1인당 GDP가 94달러였다고 합니다. 94달러. 2021년 우리 1인당 GDP가 얼마인가요? 3만 5천 달러를 넘었습니다. 3만 5천 달러. 그럼 몇 배인가요? 약 400배 전쟁. 400배. 이건 자본주의 역사상 없는 기록입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웅크타드라는 데서 웅크타드가 64년에 세워졌는데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선진국 지위로 지위를 변경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네,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정도로 급격한 발전을 한 나라는 없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후진국 상태에서 중진국, 중견국가를 거쳐서 선진국, 이제 선도국가가 생긴대.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고요. 수출 규모가 세계 7위고요. 군사력이 세계 6위고. 여러분 돌아보세요. 지난 20세기에 우리가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 근대 국가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비극을 다 겪은 나라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식민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죠? 식민지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됐어요? 분단의 역사를 가졌죠? 분단이 됐어요. 냉전 속에서. 냉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이 냉전이 내전으로까지 또 발전을 했죠. 한국 전쟁을 거쳤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육군 조장들의 나라가 돼서 군사 복제의 비극을 거친 거예요. 식민의 역사, 분단의 역사, 또 냉전의 역사, 내전의 역사, 국제의 역사, 다 거친 거예요. 이걸 다 거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엄청난 정치적 비극을 거치면서도 우리가 이런 놀라운 성취를 이뤘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거죠. 우리 안에 엄청난 저력이 있다는 거죠. 게다가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룩한 정말로 위대한 것은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저는 아까 독일 유럽 연구센터 소장이라고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독일 유럽 연구센터라는 데가 꽤 중요한 기구예요. 독일 정부가 1990년에 이제 독일이 통일되죠. 통일된 다음 해부터 전 세계에 있는 주요 대학의 연구소들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하버드 대학이 1호였고요. 2호가 위스콘신, 3호가 조지타운, 4호가 버클리. 4개가 전부 미국 대학을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캐나다로 가서 토론토 몬트리올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아시아로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 1호는 어디겠어요? 네, 도쿄대가 2호였고요. 2호는 베이징대가 2호였어요. 그럼 3호는 어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서울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중앙대가 됐습니다. 중앙대가 된 것은 당시에 이게 다 공모예요. 공모인데 당시에 서울대는 아마 공모에 참여를 안 한 것 같아요. 7개 대학이 참여를 했는데 아무튼 중앙대가 1등을 해서 아시아에서는 그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는 케임브리지 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딘가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프랑스는 파리게는 연합. 이렇게 해서 지금 13개국의 21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자세히 말씀드린 이유는 이 지금 독일 유럽 연구 센터라고 하는 데서 매년 센터 컨퍼런스를 올해도 지금 다음 달에 베를린에서 합니다. 저는 학자들 중에서는 비교적 운이 좋게 이런 외국 다른 나라 지식인들의 이야기들을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에서 한국을 어떻게 볼까요? 특히 외국에 있는 지식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볼까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합니다. 굉장히 높게. 특히 뭘 높게 평가할까요? 민주주의. 민주주의.
어떻게 아시아에서 이런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놀라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런 컨퍼런스에 가면 어깨가 좀 으쓱해집니다. 우리가 대단한 나라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실제로 2019년에 아주 중요한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인 비교 평가가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라고 못 들어봤을 거예요.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잘 못 들어봤죠?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연구소인데요. 민주주의에 관한 아주 가장 권위 있는 연구소예요. 여기서는 전 세계 민주주의를 비교해가지고 10년에 한 번씩 순위를 매겨서 발표를 해요. 순위를 매겨요. 그래서 2019년에 순위가 나왔는데 이 순위가 좀 놀라운 거예요. 사실상 1등입니다. 좀 놀랍죠. 176개국을 했는데 176등은 어디 계세요? 그건 대체로 여러분들 다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어디 계세요? 네, 노스코리아. 노스코리아가 176등 꼴찌를 했고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3대 세이스라는 나라 아직 어디 있어요? 민주주의 관점에서 뭐 거의 다 말할 필요가 없죠. 거기서 한국이 사실상 1등을 했어요. 큰 나라입니다. 여러분, 30-50 클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30-50 클럽? 예. 못 들어보셨어요? 정말이에요? 그거 아셔야 되는데. 예. 예. 그렇죠. 인구 5천만에? 그렇죠. 맞습니다. 예. 선생님이 정확하게 아시네요.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 중에서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예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들이고요. 그 중에서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선생님 혹시 아세요? 몇 개나 되는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10개가 안 됩니다. 네. 7개. 여러분이 금방 생각할 수 있죠. 미국, 일본, 이건 분명하죠?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독일. 여기까지 쉽죠? 그 다음에 6번째가 어디겠어요? 이탈리아. 이탈리아가 2013년에 3만 불이 넘어서 들어옵니다. 그전 3만 불이 안 됐어요. 우리가 2019년에 들어갑니다. 2019년에 3만 불이 넘으면서 30-50%에 들어가서 사실상 선진국이 된 거죠. 나머지 6나라는 그야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진국 하면 떠올리는 나라들 아니에요? 그 그룹에 우리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2019년에 우리가 들어간 것은 사실은 유럽 사람들도 많이 주목을 했더라고요. 정작 우리가 잘 몰라. 이게 보도되고 나서 제 독일에 있는 가까운 친구가 기회를 쌤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저한테 연락을 취해왔어요. 야, 지금 한국에 30-50 클럽에 들어갔는데 보도를 봤다. 축하한다. 그런데 너희 나라는 나머지 6나라와 달라. 그게 뭔지 아니? 이러더라고요. 나머지 6나라 우리가 뭐가 다른 것 같아? 뭐가 다른 것 같아? 과거의 열방이 아니었던.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뭐 거의 같은 이야기예요. 네. 제국주의 역사가 없는 유일한 나라가 너희 나라야. 이러더라고요. 제국주의 과거가 없는 유일한 나라가 너희 나라다. 네? 그러니까 다른 6개의 나라는 과거에 다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약탈하고 지배했던 이런 역사가 있는 나라죠. 우리나라만 그게 없다는. 그래서 이 기획재라는 분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학자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 나라는 30-50 클럽에 들어감으로써 사실은 제3세계의 희망이 되는 거야. 저도 그런 생각 못 해봤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런 거 같아요. 정말로 사랑스러운 일이지. 그래서 저는 이 30-50 클럽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우리를 인식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봐요. 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큰 나라 중에서 가장 유력한 나라가 되고 있고 또 거기에 속한 나라 중에서는 제국주의 과거가 없는 그러한 나라로 거기에 들어간다는 건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마어마한 성취를 이루었어요. 어마어마한 성취를 이뤘어요. 이것은 아마 지난 그 100년간 어느 나라에서도 이루지 못한 성취예요. 우리가 이룩한 이 경제 기적적인 경제 성장, 그 다음에 경이로운 민주화. 이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놀라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이렇죠. 그런데 그 이면이 너무 끔찍해요. 그 이면이 뭔가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 나라예요. 이 자살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오죽하면 죽겠어요. 지금 한국의 자살에 있어서 베르토와 같은 자살이 얼마나 되겠어요? 철학적 자살이 얼마나 되겠어요? 99%가 사회적 타살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생존의 벼랑에 몰리고 몰리다가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 현실이에요. 자살의 내용도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작년도 우리가 OECD 전체 자살률 1위 했고요. 또 18년 동안 딱 한 해를 빼고 계속 1등입니다. 2018년 한 해만 2등 했어요. 리투아니아 아세요? 네, 저 발틱에 있는 인구 100만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예요. 그 나라는 사회체질 자체가 완전히 붕괴됐어요. 2018년.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습니다. 2019년에 또 우리가 1위 자리를 탈환했어요. 작년에 또 1위입니다. 자살의 내용도 너무 안 좋아요. 노인 자살률이 너무너무 높아요. 작년에 또 노인 자살률 1위고요. 네. 노인 자살률은 대체로 OECD 평균의 4배 정도 됩니다. 많을 때는 10배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작년에 나온 게 3.5배더라고요. 그래서 압도적 1위입니다. 또. 왜 노인 자살률이 이렇게 높겠어요? 그 이유도 다 알고 있어요. 뭐겠어요? 노인 빈곤. 노인 빈곤이 압도적 1위예요. 작년에 또 1등 했습니다. 작년에. 네. 43%가 그래요. 50에서 40% 세일을 왔다 갔다 합니다. 유럽은 대체로 5 내지 10%예요. 우리가 10배입니다. 나이 든 노인들이 80, 90된 노인들이 폐지 죽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있어요. 아직도 폐지 죽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가장 불행의식이 높은 나라입니다. 청소년 자살률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 계속 그 이유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그 교실은 인간이 크는 곳이 아니에요. 전쟁터. 그 전쟁터를 거쳐나온 자들. 여러분들은 대체로 승자잖아요. 서울대 학생들의 46%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 제가 이 보도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승자들도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면 패자들은 오죽하겠어요. 이것 때문에 청소년들도 너무나 불행하고 그 불행을 극단적으로 자살로 표현하는 바랍니다. 아동 우울증도 세계 1위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다 끝나겠어요? 그만할게요. 내가 구체적인 사례를 안 드리겠습니다. 자살률 세계 1위고요. 불평등 세계 최고입니다. 그건 제가 작년 1월 2일 날 KBS 쌤과 함께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한국이 어느 정도 불평등한지. 거기서 제가 제시하는 지표는 포마 피케티예요. 포마 피케티가 지금 불평등 연구에 아주 세계적 권위. 피케티의 작년 발표한 지표, 월 이니퀄리티 리포트. 그걸 근거로 얘기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불평등이 지금 한국입니다. 심각합니다. 부자와 빈자 사이의 불평등 정도가 쉬운 2배예요. 쉬운 2배.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걸 나중에 한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튼 불평등이 지금 너무 심각한 사회고요. 제가 왜 작년 1월에 이러한 그 방송을 하는데 불평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했을까요? 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했을까요? 네, 3월에 대선이 있으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의 핵심 문제는 불평등이다. 대통령이 되려는 자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제가 의도적으로 그럽니다. 그런데 3월에 여러분 대통령 선거 다 봤죠?
불평등을 풀겠다고 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분노합니다, 사실. 윤석열이도 공정, 이재명이도 공정, 안철수도 공정, 문재인도 공정이에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이 공정이라고 하는 담론은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는데요.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놓은 최악의 허위의식이에요.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네. 여러분, 작년, 재작년에 미국에서도 선거가 있던 거 아시죠? 미국에서도 이 불평등 문제가 미국 대선의 핵심적인 쟁점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렌 이들이 나와서 내세운 가장 대표 공약이 뭐예요? 대학 무상화하게. 미국 대학 등록금 엄청 비싼 거 아시죠? 또 대학생 부채 탕감하게. 왜? 모든 대학생들이 빚쟁이에요. 미국도 똑같아요. 한국이랑. 배를 부채 탕감해주겠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 보유세 도입하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보유세. 한국에서 지난번 선거 때 증세, 보유세, 정의로운 조세 이런 거 말하는 후보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이 정도로 지금 한국 사회가 거의 사회적 파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치 조직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사회가 가속도를 가지고 점점 더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노동자 산재 사망률 세계 1위입니다. 이건 23년 동안 1위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중간에 3번 1등했어요. 2000년에서 2020년 동안 일하러 나갔다가 집에 못 온 노동자가 무려 4만 6천 명입니다. 4만 6천 명. 1년에 2,300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죽어갔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소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만들어놓은 이 법을 한번 보세요. 누더기를 만들어놔서 이 법이 생긴 이후로 더 많이 죽어요. 더 맘 놓고 죽이는 거예요. 정말 저는 분노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이에요. 사회적 파국은 지금 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한국의 여성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불평등에 노출되어 있어요. 유리천장지수 9년 내내 1위입니다. 지금 여성들이 받는 차별은 심각한 수준이죠. 대체로 남성에 비해서 동일 노동을 하는 동일 조건의 여성이 65%를 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35%를 받아요. 이런 나라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지금 이 출생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끔찍한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하다 대학 얘기를 너무 못하니까요. 그만할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은 반생명적이고 반인권적인 그러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고요. 또 어떻게 생명을 생산하기를 이렇게 거부할 수가 있나요? 감각적으로 아는 거지. 이건 지옥입니다. 이 속에 내 아이들을 낳아서 집어넣는다는 건 이 아이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끔찍한 거죠.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비밀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민주주의와 이렇게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한 나라가 어떻게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인간들이 사는 이런 지옥이 됐을까? 여러분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 과장이 아니에요. 정말 시대착오적인 지옥이죠. 대한민국. 너무나 시대착오적이고 이곳의 현실은 너무나 지옥이에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말하는 것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을까? 여기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여러 이야기를 듣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한국 사회가 이런 지옥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요인이 바로 교육, 그것도 대학에 있다고 봅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 사회에서 대학은 사회적 변동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야말로 완전히 무력감에 빠져있는 그러한 지대로 전락했습니다. 한국 사회처럼 지식인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오죽하면 저처럼
공문학을 하는 놈, 한국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이런 세상을 듣겠어요. 지금 그 수많은 정치학자들, 사회학자들, 경제학자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나 사실은 화가 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한국 사회가 이런 무기력증에 빠져들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대학의 죽음이 있습니다. 대학의 죽음. 지금 한국의 대학은 저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대학이라고 안 본다고 했죠. 그 대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있는 중앙대학교, 이 대학은 지금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지배 권력은 누구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제가 어제 그제 오늘이 내일이죠. 수요일 날 한겨레에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보시면 좋겠어요. 거대한 트레이입니다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을 제가 나름대로 한번 평가한 거예요. 거대한 트레이이죠.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부활하고 있고 수구들이 귀환하고 있고 또 냉전으로 회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사에 역행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윤석열 1년 사이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한국 사회는 군사 독재에서 민주주의 사회로 이행한 사회라고 안 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군사 독재에서 자본 독재로 이행한 사회고요. 지금은 이 자본 독재가 검찰 독재로 또 옮겨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군사 독재에서 자본 독재로, 자본 독재에서 검찰 독재라고 저는 규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정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오토크라시라는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폭력에 지배하는 독재 정권이죠. 폭력의 지배로부터 그 다음에는 플루토크라시, 자본의 지배죠. 플루토크라시로 와서 지금은 테크노크라시로 와 있습니다. 테크노크라시. 기술 관료들이 지배하는 그러한 체제로 와 있고요. 현재는 이 테크노크라트 중에서도 법기술자들이 완전히 나라를 지금 지배하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사실상 선출된 권력을 지배하는 독특한 기술 관료의 법지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이것은 사실은 자본 독재에서 검찰 독재로 넘어왔다기보다는 자본 독재를 심화시키는 과정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이 검찰은 한국에서 자본 지배의 가장 충직한 마름입니다. 마름 아세요? 네. 그래서 그 역할을 지금 함으로써 한국의 자본주의는 훨씬 더 깊어질 겁니다. 지금 이 맥락에서 대학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에서 대학은 전통적으로 모든 형태의 권력 지배에 맞선 그야말로 진리를 추구하고 정의를 외치는 거의 유일한 사회 기관이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죠. 그런데 이 자본은 대학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중앙대학교처럼 몸소 대학을 구매하셔가지고 대학에 들어와서 대학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황폐화시킨 이런 대학도 있고요. 대표적인 게 어디겠어요? 중앙대 성균관대. 중앙대는 두산이라고 하는 재벌이, 성균관대는 삼성이라고 하는 재벌이 들어와서 완전히 대학을 초토화시키고요. 대학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고등교육 기관을 그들의 사적 자본의 지배 하에 두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자세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마찬가지. 법인화라는 형태로 또다시 자본지배 형식의 일정한 부분으로 편입되어 버렸어요. 거기에 맞서서 대학이라고 하는 기관이 가져야 될 본래의 정체성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본 독재에 기능적으로 공모하는 그러한 조직으로 완전히 지금 편입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한국 사회 어디에서도 이러한 끔찍한 상황을 비판하는
사회적 기관이 빠진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저는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된 그렇게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원인이라고 보고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다른 사례를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요거 지금 이런 이야기 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예, 제가 요 이야기를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만 할게요. 오늘날 이 독일은 정말로 기적적인 국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지난 20세기의 독일은 어떤 나라인가요? 인류에 있어서 가장 끔찍한 인간에 대한 범죄,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나라인 거 아시죠? 네,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 이런 걸 떠올리면 금방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서독이 1949년에 건국됐을 때 어떤 학자는 이렇게 평했어요. 서독이란 나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국가다. 이렇게 건국 신화 자체가 없는 국가는 없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독일은 어떤 나라가 됐나요? 아세요?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계속 독일이에요. 옐러벨 조사에 따르면 지금 독일은 the most admired country in the world. 이렇게 물어요. The most admired country in the world. 계속 있습니다. 이걸 저는 기적이라고 봐요. 지난 49년에 독일이 최초로 국가로서 건국이 됐을 때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히틀러 파시즘의 유산을 몽땅 쥐고 탄생한 그런 국가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뭐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대학입니다. 1968년에 68혁명이 있었고요. 독일의 68혁명은 대학개혁으로 이어졌고요. 이 대학개혁이 교육개혁을 낳았고요. 이 교육개혁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인간이 탄생했어요. 전고 신독일이 너희 도이체라고 제가 말을 만들어서 부릅니다. 그들 이전 세대 히틀러 파시즘 치하에서 성장했고 또 히틀러 파시즘의 주축이 됐던 이러한 세대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이 오늘의 독일을 만든 거고요. 그들이 오늘날 독일을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로 만든 겁니다. 그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68혁명 당시에 독일 젊은이들은 그 기존 질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제도와 이념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이 혁명적인 젊은이들이 그 당시에 받아들인 거의 유일한 전통이 바로 훔볼트의 교육관, 대학관이었습니다. 훔볼트의 이곳을 청산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훔볼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학이란 미래의 유토피아,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선취하는 소우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유토피아를 우리가 이루지는 못할지라도 대학이라는 국가 안에서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미래의 유토피아를 선취, 그 안에서 실험하고 기획해 봄으로써 그것이 사회로 쫙 연전하게 하는 그 기지가 바로 대학이어야 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토로 실제로 68년 이후에 독일 대학에서는 완전히 이런 유토피아를 실험했습니다.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세 가지죠. 첫 번째가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다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69년에 독일에서는 베를린 대학 총장을 뽑는데 민주주의를 가장 이상적으로 하면 뭐겠어요? 그 구성원들이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로서 민주적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해요. 그걸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69년에 총장 선거에 조교가 나옵니다. 29살 먹은 롤프 크라이비치라고 하는 사회용도 조교 하나가 석사를 한 조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교수 대표도 나와요. 우리 보세요. 누가 이겼을까요? 네, 롤프 크라이비치가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60대 40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69년에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조교 총장이 탄생합니다. 29살 먹은.
이 롤스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엄청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4년 후에 총장 선거를 하는데 롤스는 안 나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박사논문 써야 되니까. 박사논문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애초에 총장에 나갈 때 총장 하면서 박사논문 쓸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해보니까 이게 너무 바쁘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쓸 수가 없구나. 그만해야 되겠다. 이랬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습니다. 야, 이 박사논문 그렇게 중요하냐? 왜 더 중요하지? 이래 가지고 할 수 없이 나와요. 압도적으로. 그래서 8년 동안 석사를 하는 조교가 자유베를린 대학의 총장이죠. 그래서 이때 베를린 대학이 베를린 대학 역사상 최고의 대학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대학의 주인은 구성원이에요. 여러분들과 교수.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정확하게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 대학을 구성하는 3자가 있죠? 누구겠어요? 교수, 학생, 또, 예, 행정 직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훔볼트는 항상 대학을 학문 공동체라 그랬어요. 그래서 독일 대학에서는 사무직원들은 사무직 노조로 따로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3주체는 바로 뭐겠어요? 교수, 학생, 그리고 조교와 강사. 조교와 강사를 리센샤플리혀 미텔바우라, 한문 중간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권력을 몇 프로로 점유하면 가장 인상적이겠어요? 몇 프로로? 그렇죠. 33.3%. 딱 3분의 1씩. 딱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모든 결정을 할 때 다 이 3자가 모여 앉아가지고 정확하게 3분의 1씩 권한을 행사하고 그것을 결정합니다. 대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어떤 과학 신설을 할지, 어떤 교수를 모셔올지, 어떤 연구 프로젝트를 할지, 그래야 안 그래요? 어떤 과목을 개설할지, 이런 거겠죠? 그걸 할 때 다 3자가 딱 앉아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70년대에 수없이 많은 데모가 벌어집니다. 그 데모의 주된 주체는 누구겠어요? 교수입니다. 교수 데모가 계속 벌어져요. 70년대. 또 70년대 독일 대학은 교수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사는 대학이었어요. 교수들이 큰 데모를 합니다. 왜 데모했겠어요? 네, 교수들의 주장은 사실은 타당했습니다. 3분의 1 원칙, 옳다. 우리도 지지한다. 그러나 학문의 특수성에 관련된 영역, 교수를 뽑는다거나 이것은 학생들의 인기 투표로 뽑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돼. 또 연구 프로젝트를 어떤 걸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학문적인 전문성이 필요하죠. 그런 영역만은 교수의 답안을 인정해 다오. 이렇게 주장합니다. 타당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73년에 독일의 헌법재판소에서 교수들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독일 대학의 모든 운영은 학생, 그 다음에 학문 분단생, 조교 강사, 교수가 3분의 1씩 권한을 가지고 하고요. 학문의 전문성에 해당된 영역만 교수의 과반을 인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두 번째, 사회정의.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구현해야 된다 그랬죠? 대학에서부터 가장 이상적인 사회정의가 구현돼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네, 독일은 대학에 학비가 없는 거 아시죠? 그런데 학비가 없더라고. 부유한 집안은 공부에만 전념하는데 집안이 어려운 아이들은 자꾸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생활비를 주는 건 아니니까. 생활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적 정의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죠. 그래서 69년 독일 총선에서는 바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어요. 네,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는 것. 해서 1970년부터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줘야 된다. 이게 시행된 것.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50년. 70년부터 시작했어요. 이걸 바펙이라고 그래요. 바펙. 얼마 줄까요? 네, 제가 작년 봤더니 서독에선 120만 원, 월 120만 원, 동독에선 100만 원 정도 줍니다.
이 차이는 왜 생기겠어요? 예, 물가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밥백을 주겠다고 하는 결정에 대해서 학생들이 반대한다는 사실. 학생들이 반대를 해요. 거기에 깜짝 놀랐어요. 학생들이 왜 반대할까요? 돈을 주겠다는 생활비를. 왜 반대했을까요? 네. 학생들이 반대한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하는 연구, 학생들이 하는 것은 연구인데, 이 연구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노동이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 연구의 결과물은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적 노동. 그리고 이 사회적 노동에 대해서 국가가 보수를 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 우리를 시혜의 대상으로 보지 마라. 우리가 받는 돈은 우리가 한 정당한 연구, 즉 사회적 노동에 대한 국가의 보수다. 그래서 연구 보수를 받겠다. 딱 이렇게 주잖아요. 스튜디언 호노라. 이 개념이 이때 나옵니다. 전 이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대학생들이 이렇게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를 만든 겁니다. 지금 한국의 대학생들 한번 보세요. 고시 공부 아니면 자기 눈앞에 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헬조선이 된 거지. 어찌 보면.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스튜디언 호노라 관련된 그러한 독일의 대학교와 관련된 책이 지금 있어요. 제가 시간이 되면 이걸 번역해야 되겠다.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안 나요. 여기 독일어 하는 학생이 있으면 제가 그 책을 줄 테니까 그 책을 좀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네? 독일 대학생들이 얼마나 당시에 똑똑했는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가 구현되는 그러한 대학을 만든 것이고요. 세 번째가 권력 비판입니다. 대학은 왜 존재해? 대학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권력 비판이에요. 여러분,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권력에 대해서 비판적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대학이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일은 뭐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거지? 진리라는 건 뭐예요? 보편성이죠. 유니버시티. 이게 보편성이고 진리죠. A에는 적용되는데 B에는 적용이 안 되면 이건 진리가 아니죠. 보편적으로 다 적용되는 게 진리래요. 권력은 어떤 거예요? 권력은 항상 특수한 예를 취해요. 종교 권력, 지금 경제 권력, 정치 권력, 뭐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특수한 예가 있죠? 그러니까 학문이 추구하는 보편성과 권력이 추구하는 특수성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 무슨 사명을 가지고 그런 권력 비판을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라고 하는 보편적 속성 때문에 대학은 필연적으로 권력 비판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독일 대학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독일 대학은 그 이후에 실제로 비판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크리티슈에 독일되어질 때 이런 이름으로 모든 권력에 대해서 비판의 그런 시선을 보내는 것을 학문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그러한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68 혁명 당시에 아마 여러분들이 루디 두츠케라고 하는 당시 학생 지도자 알지 모르겠는데요. 루디 두츠케가 유명한 말을 했죠. 마르슈 누르히 인스티튜시오는 마르슈 누르히 인스티튜션.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March through institutions. March through institutions. 제도를 통과하는 행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대학에서 배운 그 유토피아를 이제는 쫙 사회로 들어가서 그것을 실현하는 이러한 일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70년대 초반부터 대학에서 4, 5년 동안 이러한 새로운 유토피아를 경험한 젊은이들이 사회로 쫙 번져나간 거예요. 그게 오늘의 독일 만든 겁니다. 이들이 가장 많이 간 곳이 어디겠어요? 언론과 학교입니다. 이들이 교사가 되고요. 이들이 기자, 언론인들이 된 거예요. 왜 여기에 많이 갔을까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살고 있는 그러한 대중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곳이죠. 또 학교는 미래의 이 사회를
살아갈 미래 시민들을 길러내는 곳이죠. 그곳에 간 겁니다. 상당히 의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언론 개혁과 교육 개혁이 있었고요. 이것이 새로운 보기를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을 한번 보세요. 네. 대학에 이런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지금 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학생들과 또 조교 강사 이러한 대학의 중요한 그러한 구성원들이 과연 어느 정도 대학의 운영에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는지 이렇게 보면 아직 멀었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대학 총장을 임명하는 이런 야만적인 그러한 장난이 지금 한국의 대학이고요. 사회성,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이건 뭐 서울대학교도 그렇고 중앙대학교도 그렇고 최근에는 연세대학교에서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총선 노동자들이 시위를 한다고 고발하는 놈들이 대학생들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키웠길래 그런 아이들을 키웠어요. 지금 덕성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들이 지금 거기서 어처구니없 400원을 주려고 했다고 그걸 가지고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다 노동자를 비난하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한국입니다. 사회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요. 권력 비판이 있습니다. 한국 대학 거의 모든 교수들이 완전히 자본 권력의 보수기 노릇을 하고 있어요. 사회이사로 들어간 이들이 거의 지금 한국의 재벌 기업의 통과율이 몇 프로예요? 김정은이보다도 높아요. 99%예요. 99%. 네?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사회이사의 대부분이 대학 교수예요. 완전한 타락이죠.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경우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토피아를 성취하는 소우주이기는커녕 디스토피아를 유지시키고 정당화시키고 그것을 세습시키는 그러한 기구로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는 한 한국 사회 변화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그 중심에 이제는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한국 대학생들이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은 너무나 낯선 거예요. 대학 자체가 완전히 자본지대의 포로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한국의 대학을 보면 아시겠죠. 서울대는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중앙대의 경우는 어떠한 사회적 비극이 벌어져도 대자보 하나가 붙지 않습니다. 대자보 하나 붙지 않아요. 온통 무슨 기업의 홍보물들로 붙어 있고요. 어디 취직했다. 이걸 이 현수막을 온통 붙여놨어요. 이게 무슨 대학이에요. 제가 독일 대학을 자주 갑니다. 베를린 대학, 프랑크푸르트 대학 여기 많이 가는 편인데요. 거기 가보면 점심 때 식사하고 나올 때쯤 되면 아이들이 뿌려놓은 유인물이 이만큼씩이에요. 이만큼씩. 얘들은 대학에서 전 세계의 모든 고통과 연대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 또 생태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아마 지금 또 터키의 무슨 이런 지진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연대해야 될지 어떻게 시위를 해야 될지 네? 이런 것들을 지금 대학 안에서 논의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한국의 대학은 일치가 없죠. 이게 무슨 대학이에요? 그냥 취업학원, 고시학원으로 완전히 전락했고 여기서 자기들이 얻어내는 일정한 자격 혹은 특권을 평생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사적인 논리만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타락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한국 대학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정의로운 사회로 갔는데 사실상 서울대학교 경우는 이것을 주도적으로 바꿔갈 역사적 책무 같은 게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 오늘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대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또, 이 대학 공동체 여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겠지? 선생님들의 책임감을 우리가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 시간까지 약간 시간이 좀 있어서, 혹시나, 여러분도 오늘 많이 오셨는데, 힘들분께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뭐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또 코멘트 없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극을 말씀해 주시죠. 요게 되나요? 네. 요거로. 안녕하세요. 한림과학부 소속 1학년이랑 아까 독일에서 육마혁명을 이끈 세대들이 언론과 교육의 진출에서 미래 세대를 양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경우는 한국의 수험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세대들도 언론과 교육 쪽에 많이 진출을 한 걸로 알려졌고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주 중요한 이야기고요. 지금 독일의 68과 한국의 86, 묘하게도 68, 86 이렇게 됐네요. 그죠? 한국은 거기에 해당되는 게 86세대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지금 한국의 86세대는 군사 독재 하의 비정상 사회를 민주정부 하의 비정상 사회로 바꿨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권력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비정상 사회를 전혀 개혁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비정상 사회를 타고 앉아서 자신들이 기득권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비극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 관련해 보면 너무나 뚜렷하죠. 한국 교육이 가지고 있는 이런 끔찍한 경쟁 교육을 이제는 바꿔내고자 하는 그러한 인식 자체가 없었고요. 그들 자신이 오히려 이 경쟁을 붙돋고 경쟁 과정에서 이득을 취하는 사교육 시장의 큰손이 됐어요. 지금 사교육 시장의 큰손 대다수가 86세대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를 이렇게 파행으로 만든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다시 말하면 비정상성을 교정하는데 이들은 노력을 했다기보다는 편승해서 비정상성을 심화시키는 가운데 자신들이 새로운 기득권이 된 거죠. 그것이 지금 한국 사회 불행의 근본적인 이유예요. 이것이 다른 거죠. 독일의 68세대요. 그래서 지금 86세대가 비판을 받는 중요한 요인은 거기에 있고요. 그들은 물론 굉장히 큰 기여를 했죠. 3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육군 소장들의 나라. 너무나 정말로 부끄러운 거죠. 아프리카에서도 육군 소장들이 30년 동안 설친 나라는 없어요. 그러한 나라를 정상적인 민주국가로 만든 그것만 해도 너무나 큰 일을 한 거죠. 그러나 거기까지가 다였던 거죠. 그 이상으로 한국 사회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그들은 사실은 역사적인 전망도 없었고요. 또 그걸 할 수 있는 질적 변화를 가능케 하는 그러한 지적 능력도 저는 부족했었다.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교육학과 석사과정 배우이라고 합니다. 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떠한 교육적 또는 사회적 진보나 개혁적 움직임보다는 어떠한 혁명적 뭔가 변화가 있어야만 우리나라 사회가 바뀔 수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지금 제 느낌은. 그러니까 점차적인 진보가 아니라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떠한 단초가 그런 혁명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지, 어떤 단초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물론 이제 혁명이란 말은 일종의 비유죠. 교육혁명 할 때 혁명은 큰 변화가 필요하다,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 정도를 뜻하는 비유일 텐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특히 이 교육이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또 한국의 권력을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아주 오만하고 아주 오만한 그 미성숙한 권력을 만들어낸 핵심이라고 봐요. 아까 제가 지금 권력 엘리트들을 많이 비판했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들 또한 한국 교육의 피해자죠. 공부만 조금 잘하면 모든 게 용서되는 교실에서
12년 동안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성숙한 인간이 되겠어요? 그들 또한 피해자죠. 좋은 교육을 시켰으면 그렇게 오만하고 미성숙한 엘리트로 성장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사회 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교육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변화는 어떤 변화인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교장 선생님들 연수나 또는 교사들 연수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육은 더 이상 빨아쓸 수 없다. 너무 더러워서 그냥 버려야 된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교육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걸 지금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따로 제가 기회가 되면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방법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첫째, 대학 입학 시험을 없애라. 둘째, 대학 서열 체제를 없애라. 셋째, 대학 등록금을 없애라. 이 세 가지예요. 이건 또 설명하려면 또 긴 얘기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대학에서 지금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경쟁 교육이 심각한 이러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도 경쟁 교육이 심하죠? 그러나 우리와 비교하면 이건 경쟁도 아니에요. 그건 많은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 교육이 심한 나라고요. 오늘날 독일을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로 만든 것은 바로 경쟁 교육을 안 시켜서 그래요. 독일은 조금 전에 교육개혁 했다 그랬죠? 68 혁명 직후에 1970년에 교육개혁을 시작하는데요. 이 교육개혁의 모토가 경쟁교육은 야만이다예요.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체의 경쟁 안 시킵니다. 등수도 없고 석차도 없고요. 대학 입학 시험도 없잖아요. 아비투어라고 하는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보고요. 이건 90% 이상이 붙습니다. 그리고 아비투어를 붙으면 소위 정원 제한 학과가 아닌 한은 다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심지어 원하는 때에 갈 수 있게 다 열어놓은 거예요. 이게 오늘날 독일이라는 사회를 이렇게 성숙한 사회로 만든 겁니다. 경쟁시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행복감이 높아지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를 만든 내적 이유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이런 헬조선이 된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어쩌면 교실에 있는지도 몰라요. 교실에서부터 어린 나이부터 그렇게 경쟁에 내몰리고 경쟁에서 조금 우수하다고 하는 아이들은 우쭐거리면서 오만해지고 99%의 대다수의 아이들은 열등감을 느끼는 이러한 나라에서 어떻게 존엄한 인간이 자라겠어요? 이 사회에서는 사실상 존엄한 인간으로 성장한다는 게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그것을 바꾸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걸 혁명적 방법이냐 아니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혁명적일 정도의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네, 합성명대학원생 한명 교수님이. 계십니다. 예. 예, 기초교육원의 교수원이라고 합니다. 음. 선생님 말씀은 사실 오래전부터 많이 들어봤고, 음. 많이 공감하고 있었던 바입니다. 특히 이제 대학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어떤 학대학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선생님 말씀을 여쭙고 합니다. 예. 한국 대학이 비판 의식을 잃어버린 그 이유가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학의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의 자본이 부족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 대학의 구성원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학생규직 교원이고 또 이들은 그 지금 뭐라고 내가 이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얘기하면 나 잘릴 텐데 당장 생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어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이제 그 비판 의식을 이제 대학이 상실하게 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자본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 대학 교수들이 이제 연구비 따내려다 보니까 이제 자본의 그 연구비를 주는 주체, 자본이나 국제 권력 그런데 이제 영합하는 그런 그 식으로 이제 돈을 따내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 역시 자본과 관련된 문제인데 학생들이 대학 선배라고 되다 보니까 청년층 학생들 상당히 이제 좀 보수 기득권층 이런 학생들이 대학에 특히 상위권 대학에 많이 들어오면서 이 학생들의
그 어떤 정치 의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추구 반동적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서울대에도 이런 문제가 상당히 큰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현재 한국 대학이 비판 의식을 잃어버린 이건 아주 중요한 그 요인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그다음에 이 문제가 시작한 이거를 어떻게 면역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대안을 예,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에 대해서는 200% 동의하고요. 200%.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너무나 문제가 많고요. 자본이 대학을 장악하는 방식, 그것은 우선은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 내부에 공포를 조성하고 갈등을 조성해서 지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뭐였죠? 연구비도 마찬가지죠. 예, 연구재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소위 연구비라는 미끼로 대학 교수들을 완전히 장악하고요. 특히 이제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서울대는 그렇게 극단적이 아니에요.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동문과만 해도 1년에 연구 논문을 5편 써야 돼요. 5편. 그걸 어떻게 써요? 그 5편씩 쓴 논문이 그게 논문이에요? 쓰레기지? 예? 어떻게 써요, 그거? 좋은 논문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질의 양화란 표현을 많이 써요. 질의 양화. 예. 그러니까 quantification of quality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지금 한국이 그거죠. 질의 양화를 통해 가지고 교수들을 장악하는 거예요. 다른 걸 아무것도 못하게. 그리고 세 번째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고요. 소위 능력주의 문제죠. 그래서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책이 바로 선생님 말씀하신 그거예요. 지금 완전히 한국이나 미국 똑같습니다. 사실상 학력 계급 사회로 변화했습니다. 지금 서울대가 옛날만 해도 우리 김정용 선생님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가난한 집 아이들이 말하자면 사회적 상승의 신분 사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이 역할이 없어진 거죠. 기득권 아이들을 정당화시켜주고 또 기득권을 세습시켜주는 그러한 기구로 완전히 타락한 거죠. 지금 샌델 교수의 이 책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능력주의를 비판한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상 능력주의는 완전히 타락한 상태고요.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하는 게 결국 능력인데요. 한국이나 미국 똑같죠? 그러면 미국에서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소위 아이비리그 최고의 대학,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프린스턴 어느 아이들이 오냐는 거죠. 똑똑한 아이들이 오는가 아니면 부잣집 아이들이 오는가.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지표로 이야기를 해요. 아이비리그 들어오는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상위 1%에 속하는 집안의 아이들이 많을까 아니면 하위 50%가 많을까. 뭐 이런 예를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는 똑똑한 아이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고요. 다 부잣집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한국도 유사하죠. 그래서 대학이 신분적 상승과 또 기회 평등을 이루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던 시대는 완전히 끝났고요. 계급 지배를 정당화하고 그것을 유지시켜주고 세습시켜주는 사회적 기구로 완전히 타락했다. 그래서 지금 샌델 교수도 미국 대학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학력 계급 사회가 됐다, 미국은. 현대판 세습 귀족적. 이것이 교육을 통해서 미국에서 완전히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 이런 교육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샌델 교수의 안도 놀랍게도 제가 주장한 것과 비슷해요. 대학 입학시험 없애고 자격시험 정도로만 보고 그 다음에 자격시험 붙으면 큰 차이 없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다 추첨으로 대학을 배정해주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무리가 있는 면도 있지만 그 기본 정신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보니까 눈을 좀 때리고 사회학과 석사과정생인데 보세요. 아니 이걸 다 지금 이거 다 선생님이 하나 찍어서 그냥 불러주세요.
너무 어려운 건 하지 말고요. 예, 쉬운 걸. 아까 음. 좀 이야기가 나왔던 그 정도 편이 피었던 내용은 음.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건데요. 음. 그러면 전쟁과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피로 또 계획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독일의 사회가 10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에서 어떻게 그대로 적용될지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있는지 예. 지금 세계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요걸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예. 지금 우리가 어느 나라의 제도라든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죠. 예, 우리가 거기서 영감을 얻는 것이지, 그걸 그대로 이식받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경우도 교육과 관련해서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고교, 뭐예요? 학점제라든가 또 자유학기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그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국에 그대로 도입을 하면 우리처럼 살인적인 경쟁이 있는 전쟁터에 그런 좋은 제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도저히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다 왜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쟁교육 자체를 이제는 우리도 없앨 때가 됐고요. 결국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샌델 교수가 지금 하버드 대학 정치학과 교수죠. 미국 교육을 비판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미국 교육은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독일형으로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런 표현은 안 쓰고 있지만.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조차도 이제는 미국의 이런 류의 경쟁 교육과 승자 독식 이런 교육 시스템을 더 이상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하버드 대학 교수의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지금 한국의 그런 교육학자들이나 한국의 지식인들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윤일희 교수님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강의해 주신 김승익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